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교통사고 합의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속받은 땅이 마을도로, 정말 퇴사만이 답일까요? 물티슈 때문에 유치장에 갇혔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보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병력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그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증진과 출산 장려를 위한 규정도 추가로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변호사님,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네, 병력법이 2023년 10월 31일 일부 개정되어서 이번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면은 복무기관의 기관장에게 사회의 일반 직장과 같은 수준인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항이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제 한 사람에게 수차례 또는 2명 이상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500만 원, 2차 및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각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밖의 괴롭힘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300만 원, 2차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복무기간 내에 괴롭힘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조사를 미실시한다던가 혹은 이제 조사 사항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300만 원, 그리고 2차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휴가나 가해자 징계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는 200만 원, 그리고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과태료 규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 처벌하는 규정에서 따왔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가 한 번에 2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청원 휴가 일수의 기존의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상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병역법 시행안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2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청원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 이내로 일부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 번에 한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청원 휴가 일수는 기존과 같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병무청은 이에 대해서 군인 및 국가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개선한 것이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이제 사회복무요원의 이제 사기도 진작시키고 정부 출산 정책에 대해서 부응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개정안을 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제 병무청은 일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37세까지 국외 여행을 이제 허가받는 것으로 보아 이제 병역 이행을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소폭 수정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까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와 같은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는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가 그 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네, 좀 언뜻 보기에는 과태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네.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이제 상향을 했었고, 이와 같은 과태료 규모 자체가 이제 그 사업주 처벌 규정에서 이제 그 따왔다고 밝혀오고 있어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근로기준법 개정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첫걸음이었던 것처럼 이번 병역법 개정이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 첫발이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법령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그동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의료인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는 이러한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7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부분이 개정됐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그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통상 이제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2024년 2월 6일 일부 개정되어서 이번 5월 7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한다든가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복신고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었었는데요. 이와 같은 중복신고 위험을 부담을 줄여주다 보니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악용하는 경우가 생겼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 보유 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같은 과정에서 일부 의료인들은 중복 폐업 등을 통해서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같은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 유통시켜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에 따르면은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9곳이 보유했었던 마약류 의약품 약 이제 174만 개의 양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개정안은 이제 크게 이제 5가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중독성, 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식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전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단된 사람을 치료 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 정비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숙박업 및 노래 연습장업 등을 운영한 자가 그 운영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 법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 휴업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신고를 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의해서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서 폐업이라든가 약국 개설업자가 이제 약사법에 따라서 폐업 신고하는 경우에 마약류 취급자는 이제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중복 신고 부담이 줄게 되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고자 이제 개정안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의료인들의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요, 저작권법 시행령입니다. 그간 시청각 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지난 7일 시행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해설 자료 등과 같은 대체 자료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할 때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돼서 실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이 변경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이제 저작권법 시행령이 2024년 2월 6일 날 일부 개정되어서 이번 5월 7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시각장애인의 대체 자료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인데요.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그다음에 이제 화면의 장면이라든가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해야 되는 화면 해설 자료 등의 형태를 저작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 해설 자료를 대처 자료로 명시해서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저작물 작성 참여자의 성명이라든가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제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상 이제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후 이제 향후 경력의 확인이라든가 혹은 이제 증명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간 이제 자신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사안에 반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향후 직간접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웹툰이라든가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서 완성하는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저작권 등록 이후에는 두 번째부터는 수수료를 좀 인하해 주도록 이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서 이제 저작물 등록 수수료 면제의 대상을 확대를 하였는데요.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이제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및 이제 5.18 민족 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는 식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문체부 이제 정양묘 저작권 국장님께서는 이제 저작권 등록은 이제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면서 이제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서 창작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나아가 이제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저작권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이제 보호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상 접근 편리성도 좀 높인다는 점에서 반갑게 들리고요. 또 법인 단체 등에 속한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도 높일 수 있고 또 콘텐츠의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좀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제가 거의 과실이 없다고 제로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사고는 제가 이제 직진에서 출발하려고 이제 왕복 4차선인데 이제 2차선에 있는데 1차선 차가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콱 꺾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화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공제조합에서 너무 좀 그 보험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네.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제가 전화드린 거예요. 네. 네. 그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확인하고 함께 사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네, 사고 현장 모습입니다. 네, 상담자분이 승용차로 보이고 상대 과실 차량이 승합차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예, 맞아요. 네네. 지금 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상대차가 갑자기 진입을 하셔서 사고가 난 상황이신 거죠? 예. 네. 그런데 합의를 지금 100대 0이 과실 비율이 100대 0으로 측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100대 0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측 보험사 측에서 뭐, 약간 80대 20 정도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뭐, 예를 들어 뭐 중재위원회까지 뭐 가면은 좀 뭐 복잡해진다고 복잡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합의를 유도를 해야 해가지고 된다. 8대 2 정도로 몰고 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황용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8대 2라는 거는 그 상대방 차량이 과실이 8이라고 하고 본인 차량이 과실이 2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사안이시고 지금 이제 합의는 그러면은 진행이 전혀 안 되신 사안일까요? 아니면 뭐 합의가 어느 정도 합의서라든가 뭐 화해 요청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신 사안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수리할 때도 네, 일단 차량 수리랑 이제 병원인데요. 네, 네, 일단 차량 수리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처음에 이 일반 보험사랑 달리 이 화물 공제조합이 도움을 안 줘가지고 네, 네, 저희 보험사에 제가 일단 자차로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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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차로 해서 일단 수리는 맞춰놨고 제 돈으로 일단은 초발에 제 부담금 있잖아요. 자기 부담금. 네, 네, 그거 내고 일단 제 돈으로 수리를 받고 네, 일단 자차로 수리하고 나중에 뭐 그쪽에다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구상권 청구하는 거로 했고 지금 병원 가는 것도 처음에 협조를 안 해주고 병원 가는 거랑 차량 렌트도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네, 사실은 렌트를 안 하고 그냥 택시 타고 다녔고 네, 그 다음에 병원도 협조를 안 했는데 이제 뭐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제 겨우 병원은 다니고 있는데 네, 치료는 이제 가까스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화물 공지 조합에서 일반 손해보험사랑 다르게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네, 네, 여기다가 문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나면 이렇게 그동안 받았던 그런 거와는 좀 많이 다르게 예, 피해자한테 불리하게 자꾸 배째라고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배째라고.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본인 자차 보험에서는 어떻게 보험금은 지급은 좀 되고 보험금도 지급이 좀 안 되고 있는 사안이실까요? 보험금이라는 게 뭐 어떤 거요? 이제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대인이라든가 대물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보험금이 이제 과실 비율이 아직 합의 안 됐음을 이유로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실까? 아니면 혹시 그 과실 비율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실 비율은 우리 측 보험사에서 8대 2 정도로 얘기가 돼서 네네. 그쪽으로 뭐 좀 8대 2 정도로 해야 뭐 합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 합의서는 작성 안 했고 그냥 8대 2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계속 얘기를 나오고 있는 합의서는 작성 안 하고 뭐 제가 결론적으로는 뭐 8대 2니까 수리랑 병원인데 저쪽은 어쨌든 뭐 기사가 뭐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저쪽은 차도 뭐 기수도 안 났어요. 트럭인데 제 차는 앞에 범퍼가 완전히 지금 바꾼 상태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피해받은 거는 제 차 수리비 우리 측 보험사 거에서 일단은 자차로 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병원비는 그쪽에서 지불 보증을 해줬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과실 비율이 좀 확실히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분심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합의를 통해서라든가 산정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뭐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과실 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여주신 동영상에 따르면 이제 빨간불에 정차되어 있다가 상대방 차량이 먼저 이제 선행해가지고 우회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 원래 이제 일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우회전할 거를 전혀 예측할 수 없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일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하는데, 이게 상대방이 차량이 우회전하려는 걸 인식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예. 이제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에 변호사님 배우시기에는 제가 네네. 과실이 20% 정도 잡히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건가요? 그 일단은 뭐 좀 더 이제 그 관련된 차도라든가 그 앞에 횡단보도 유무라든가 이 부분은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좌측에 있는 선행 차량이 우회전을 먼저 진입을 시도하는 걸 이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출발하자마자 바로 이제 추돌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래 가지고 과실이 이제 일반 과실인지 아닌지는 그 이제 시간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대방이 우회전하는 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가, 혹은 이제 제 차량에 후미가 충돌됐으면은 상대방이 일반 과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이제 선행하고 있는 차 안에서 저희가 차면 앞 옆부분을 박은 상황이래 가지고 과실이 이제 일반 과실이 저 과실 전혀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뭐 그 관련된 도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네. 그 부분을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화물공제조합은 이제 상대편이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만 듣고 이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에는 이제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과실 비율 자체를 이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쪽 보험사에서는 80대 20으로 네네. 거의 확정을 해서 이렇게 예. 하는 쪽으로 거의 합의가 됐어요. 네네. 내가 80대 20까지는 뭐 그래도 뭐 그것도 그렇다 쳐도 예예. 좀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이 화물 공제조합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매끄럽게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우선은 이제 그 합의를 해가지고, 혹은 합의라든가 그 저희 측 과실 비율에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해가지고 저희 측 보험사와 얘기가 된다면은, 저희 측 보험사부터 먼저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에 보험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화물공제조합한테서 이제 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험사 쪽에서는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이제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뭐 확정된 과실 비율에 한해서는 보험금을 좀 달라라고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과실 비율은 거의 8대1로 정해졌고요. 예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뭐 렌트비, 네. 그다음 그 병원비 같은 거나 이제 병원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휴업장애 이런 거가 네네. 거의 안 주려고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예. 예, 그거를 좀 어떻게 제가 좀 어떻게 좀 못 그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보험금 지급을 이제 거절하고 있거나 그 수령이 지급이 이제 지체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청구라는 이제 소송 제도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뭐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받아오시는 것이라 해가지고, 뭐 받아오시는 것이야 이제 소송을 통하면은 받아올 수는 있는데, 그 이제 진행 과정은 좀 더 힘드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 일반적인 뭐 삼성화재나 뭐 현대상 이런 일반 메이저급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네네. 과실이 제가 거의 90이나 80대 20, 90대 이런 경우는 네네. 일단 병원 치료비나 그다음에 뭐 휴업장애나 예예. 뭐 합의금 이런 거가 좀 수월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만약에 8대1로 많이 결정됐다 치면 예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자체도 굉장히 지금 뒤로 빠져 있어요. 아, 예. 그 부분을 제가 이거를 소송까지 하면서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이제 그렇죠. 고민에 빠져 사실은 있는데 이제 그 보험금이라든가 그 사고액의 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제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가입된 회사를 상대로 이제 보험금을 이제 달라라고 얘기를 해보시고, 만약에 우리 집 보험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예예예. 근데 이제 우리 집 보험사에서는 그 뭐냐면은 지금 대물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네네. 우리 차 수리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네. 지금 병원비랑 휴업장애 이런 거는 직접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 네. 그게 아닌가요?
직접 합의 일단은 보험금 가입 내역을 이제 보험 계약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제 뭐 일시 휴업 손해라든가 대인 보상 범위라든가 대물 손해 범위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그 보상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상대방이 직접 합의를 얘기를 하시는 거면은 그렇게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입된 보험금이 범위 내인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적법한 이제 지급 거절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급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사안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일단 병원비는 거기서 지불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병원비는. 네네. 그 병원비는 내가, 그거는 그 부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네. 병원 때문에 그러니까 휴업장애나 합의금이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는데. 네.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측 보험사하고 조율이 되는 거지. 우리 측 보험사를 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좀 구상권 청구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측 보험사에다가? 예, 예. 근데 그거는 저한테는 그 담당자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쪽이랑 직접, 그쪽 대인이죠. 그쪽 대인 담당하고 직접 얘기하신 거. 그 얘기가, 그러면 그분이 잘못하고 계신 거네요? 아니요, 그 이제 휴업 손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일실 노동력 상실이라든가 휴업하게 되는 기간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 그 이제 받고 그렇죠. 계신 임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예.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일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실 휴업 손해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후에 이제 구상권 행사에도 이제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상대방이 납득을 못할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보험금 지급하기 전에 그 부분이 확인되는지 한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화물 공제조합을 상대로 그쪽 대인 담당하고도 지금 싸워야 되는데. 네네. 그쪽 대인 담당하고도 지금 표현이 싸운다는 표현인데, 그쪽 대인 담당하고도 네네네. 옥신각신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우리 측 보험사에다가 이렇게 그쪽에서 대신 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할 것 같고, 합의서를 일단 작성을 하게 되면은 합의서가 예. 이제 사적 계약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예. 휴업 손해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대물 범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과실 비율부터 먼저 확정을 하시고, 그의 대물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험금을 먼저 수령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인 손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휴업 손해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하시는 부분은 추후 이제 뭐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뭐 그걸 정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소송을 직접 많이 한다면은 복잡하나요? 네. 소송을 제가 직접 이렇게 하려면 네네. 제가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나홀로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혼자서 예. 소송을 진행하시는 부분도 많이 계시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발생을 많이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제 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험금 수령 액수라든가 그다음에 일실 휴업 손해라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서류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 교통사고랑 다르게 좀 이제 보험금 수령하실 때는 그 법적 조언을 좀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보통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제 제가 과실이 적고 피해자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대인 같은 경우는 합의금하고 휴업손해 두 가지를 받는데. 네네. 그거를 우리 측 보험사에서 먼저 땡겨 받을 수 있어요? 먼저 보통은 이제 보험사가 그 합의라든가 분쟁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피해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보험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보험사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상대방과 다퉈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상대방한테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랑 합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는 발생을 해 있습니다. 지금 상해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상황이기 저는 때문에. 그거를 대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대인 같은 경우도 제가 땡겨받을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보험금 가입 금액 자체가 이제 정액보험인지 가액보험인지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고가 발생하면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건지, 혹은 이제 뭐 사고 발생해서 내가 피해액을 입증을 해가지고 그 피해액만큼 이제 받는 금액인 건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인 손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입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이제 지급을 안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피해액 자체가 지금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들이 지급을 좀 거절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급이 확정된 금액부터 해가지고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소송을 하셔가지고 받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이런 거 지금 공제조합이 일반 운전자들 상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 주고 있는데, 네네. 이런 거 정부에서 좀 먼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특별 공제조합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합의서 작성할 때도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이 사적으로 이제 보험금 합의를 할 때 좀 주의를 많이 요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제 공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의서 작성을 보험사는 좀 이제 신중하게 처리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혹시라도 뭐 합의서 작성하실 때 참고되실까봐 이제 한번 조사한 걸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통 보험금을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이제 지연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들로 정하지 않고 합의서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돈을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늦게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의 계약의 효력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의무를 강화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네. 이제 화물 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 버스 공제조합, 렌트카 공제조합, 얘네들이 금감원 또 관할이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국토부 관할이더라고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권고를 해도 백제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같이 이렇게 조금 법을 아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네네. 아줌마들이나 뭐 여성분들이나 이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골탕 먹을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좀 보다 보면은 이제 화물 공제조합이라든가 택시 공제조합이나 공제조합과 이제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에 이제 합의금이 좀 작게 측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협상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당장 이제 합의안에 대해서 무조건 합의를 할 것은 아니고, 일단 협상을 진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한 사정을 좀 주장을 해가지고 합의안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쪽 보험사에다가 대인 관련해서도 먼저 선집을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한번 청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담자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할아버지 소유의 시골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땅에 은퇴 후 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땅 중앙에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로가 나 있어서 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사셨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땅을 방치했고,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할아버지 땅에 길을 만들어 이용했던 건데요. 근처에 다른 길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 길은 좁고 험해서 주민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상속받은 아버지는 집을 못 짓게 되면 통행료라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서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상속받은 땅에 새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지을 수 없다면 사용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상속받은 땅에 새 집을 지으려고 가봤더니 땅 한가운데 마을에서 사용하는 도로가 나 있던 건데요. 지금 이 문제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선다면 집을 못 짓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은 건축기본법상 각종 요건을 갖춰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주택 건축 가능 토지일 것,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의 경우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갖춰야 될 것, 그리고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갖춰가지고 특별자치시장이라든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사항과 같이 부지 중간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할 곳이 있다면은 건축 허가가 안 나와서 건물을 못 지으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은 엄연히 상담자분의 사유지잖아요. 이 주민들에게 도로를 좀 원상 회복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까요? 예, 좀 이제 사안을 좀 나눠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민들이 상담자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을 하였는데 이 사유지가 지목상 도로로 인정이 되었다면은 사도로 분류되게 됩니다. 사도로 분류되게 되면은 사도법 제8조에 의해서 사도의 구조 보존 목적 또는 이제 통행상의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주민들의 도로 사용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목상 도로가 아닌 상황이고 사도로 인정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은 사도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이 경우 사실상 이제 도로로서 주민들이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또 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도로로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집 짓는 것은 포기를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료라도 좀 받게 되면 덜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로를 유지하는 대신에 마을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좀 요구해도 될까요? 네, 이제 사도법에 의해 가지고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행료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사도 허가를 받지 않고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러나 만약 사안의 도로가 사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은 사도 허가 없이도 통행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될 것입니다. 네. 이처럼 사유 재산과 일반인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통행료 징수를 인정한 판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해가지고 인근 주민이라든가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통행료 징수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해 가지고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제 통행료 징수를 인정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사연에 보면 좁고 험한 길이지만 마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사유지 말고는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좀 상황이 달라질까요? 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전혀 없는 경우를 통상 이제 맹지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맹지의 소유자라든가 지상권, 전세권을 이제 사용권을 가진 자가 반드시 해당 토지를 통해서만 이제 맹지로 통행할 수가 있고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행을 임의로 막을 수는 없지만은 사용료는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일로 그럼 상담자와 마을 주민들이 관련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떤 행정적 조치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관련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지자체에서는 우회 도로를 정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지자체에서 상담자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정이 용이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좀 잘 성립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마을 주민들이 관청의 허락을 받고 도로를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떤가요? 예, 이제 마을 주민들이 관청의 허락을 받고 도로를 만들 거다는 주장은 이제 사도 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도 개설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따로 이제 사도 개설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담자의 개인 재산인 토지에 대해서 임의로 이렇게 사도를 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허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유지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웃 주민들과 어울려서 잘 사실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예, 그 이제 마을 주민 또는 이제 지자체에게 해당 토지 매입을 제안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실무상 토지 소유자는 이 때문에 이제 건축 등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의 매도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인근 주민들은 이제 그간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지출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시내 직장이라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후 바로 연수를 받고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민원인이 와서 제게 무언가를 요청해도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데 사수는 본인 할 일만 바빠서 매뉴얼만 참고하라는 식입니다. 때문에 민원인이 오면 매뉴얼을 한참 찾다가 민원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폭언을 퍼부으면 옆자리 사수가 대신 민원을 처리해주고 사수로부터 이런 것도 알아서 못하냐는 등의 말을 듣는 것이 벌써 3달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퇴사하고 싶은데 이렇게 퇴사해도 퇴직금 및 연금의 수령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석 달째 반복되는 민원인과 사수의 폭언 때문에 상담자께서 많이 좀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과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예, 이제 공무원은 이제 퇴직급여라든가 퇴직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재직 중 은퇴하셔야 되고,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 중 퇴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에 퇴직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중에 퇴직 일시금을 받을 수 퇴직 일시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퇴직 일시금의 성격은 이제 연금 수급 조건이 10년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기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개념입니다. 네, 계속 이대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너무나 힘든 근무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상담자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법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 네, 그 이제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또는 이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거나 이제 찾아와가지고 불안감이라든가 공포를 조성하는 경우에 이제 모욕죄라든가 협박죄, 그리고 이제 스토킹 처벌법 등 이제 위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업무를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작은 실수에도 나무라기만 하는 이 사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의 경우에는 이 기관 내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거나 이제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안 같은 경우는 신고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신고를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이제 물적 증거를 좀 잘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신고 이후에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이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좀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성립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수가 욕설 등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수가 이제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를 한다면은 사실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는 이제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민원인들 또한 상담자에게 폭언을 퍼부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뭐 이를 녹취하거나 CCTV를 입수한다면 민원인을 상대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원인들을 한 폭언에 관해서 이제 녹취록이라든가 CCTV 등 이제 입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를 토대로 모욕죄라든가 협박죄 등 이제 형사 고소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뭐 어떤 법적 구조제도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민원처리법 제4조 제2항에서 민원인 등 폭언, 폭행, 이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된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처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 및 치료 등을 이제 대통령으로 필요한 조치를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법 제3항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이제 민원 처리 법령이 개정되어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을 하는 경우에 이제 전화를 먼저 끊거나 온라인 민원도 먼저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태국을 방문해 휴가를 즐기고 왔는데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에서 노점 상인이 파는 물티슈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물티슈가 많이 비싸기에 편의점이 멀어서 가격을 높게 부른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입국 과정에서 그 물티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항 경찰에게 붙잡혀가며 저는 정말 몰랐다고 하소연해봤지만 결국 저는 그대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겨우 풀려나긴 했지만 앞으로 여러 조사들을 하게 될 것이며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 눈물이 날 지경인데요.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물티슈에 마약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도 좀 책임을 피할 수 없을까요? 네,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은 책임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안의 경우 물티슈에 마약 성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은 마약 구매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물티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마약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가야사 이제 마약이라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이제 마약 죄책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뭐 책임을 이제 지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인 줄 알고 했다가 마약 운반책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상담자님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래도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뭐 관대한 처벌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이제 뭐 사안이라든가 마약 무게라든가 이런 함유량에 따라서 좀 달리 판단되기는 하겠지만은 네. 이제 최근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는 좀 엄벌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물티슈에 마약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인정되고 구매 내지 이제 운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구속 수사라든가 단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럼 어떤 종류의 마약이었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마약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제 대마를 이제 소지 혹은 이제 투약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조, 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제 비교해서 향정신 의약품의 경우에는 소지 또는 투약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이제 매매, 알선, 제조,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지, 투약, 매매 및 알선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피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지, 투약, 매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제조 및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편이라든가 코카인의 경우에는 투약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소지하면은 1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상담자께서 마약과 관련해서 많은 조사들을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억울함만을 주장을 한다면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께서 최대한 처벌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조사에 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약인 줄 몰랐다는 부분, 즉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좀 잘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티슈가 이제 다른 물티슈와 같이 이제 혼용해서 매장에 비치되어 있었다든가, 혹은 이제 물티슈 외관상 어떠한 이제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성분이 표시되지 않았다라는 점들을 좀 같이 입증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물티슈에 마약이 있을 거라고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마약을 운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들여왔다면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밀수입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이제 마약의 경우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접 투약하거나 밀수입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지만이라도 죄책이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운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 혐의에 대한 선처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최근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엄벌주의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집행유예로 또 이제 나왔던 사안들이 요즘에는 이제 단기 실형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돼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마약인 줄 모르고 구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니까 이제 그 구매 영수증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그 거래 내역, 카드 거래 내역 등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이제 뭐 구매 금액이 일반 물티슈와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혹은 이제 구매한 곳이 일반 편의점에 불과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품 표시 등에 대해서 이제 그 마약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잘 모아셔가지고 이제 잘 증거를 확보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놓지 않았더라도 그 입증의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하시는 게 마약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 상담 법률 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